대가 없이 주기만 하는 어머니. 박봉수. 어느 날 이모와 외삼촌이 저녁을 먹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15년 전에 돌아가신 모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 이모와 외삼촌에게 부탁한 게 있다고요. 그건 생각지 못했던 목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친은 제가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 비용에 보탰을 수 있도록 알뜰살뜰 모아온 돈을 맡아달라고 했답니다. 이제는 너도 다 컸으니 직접 관리하거라. 그렇게 오래전 모친이 부탁한 돈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모친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친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던 그 시절, 아끼고 아끼며 제 미래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모친은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남의 집안일을 대신하는 건 물론이고 공장에서도 일하고 거친 막노동까지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부업으로 늘 분주히 손을 놀리셨고요. 그렇게 모친의 쉼없는 노동으로 단칸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고생을 보면서도 저와 동생은 모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당시 집안에서 가장 편한 상대가 모친이었기에 저와 동생은 온갖 짜증과 투정을 다 부렸습니다. 동생과 사이도 좋지 않아 마주치면 싸우는 게 다반사였고요. 그렇게 좋은 모습 한 번 보여드리지 못한 채 군에 입대했고 제대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생전 당신은 안 입고 안 먹으며 힘들게 살았던 게 당신 가신 후 남겨질 자식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불효자에겐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름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로지 자녀 생각뿐인 어머니. 오늘 밤은 긴 세월 잊고 지낸 모친이 너무도 그립습니다. 엄마의 눈물. 정희종. 13살 한창 사춘기였다. 가족들과 대화도 별로 안 하고 눈도 잘 안 마주쳤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놀다 저녁 늦게야 돌아갔다. 그날도 그랬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 곧장 내 방으로 향했다. 그때 아빠가 날 불러 세우고는 귀가 시간이 너무 늦다며 야단을 쳤다. 아빠의 훈계가 그날따라 더 듣기 싫었던 나는 큰 소리를 내며 반항했다. 그렇게 집이 싫으면 나가서 지내! 화가 난 아빠가 내 손목을 잡고 현관 밖으로 이끌었고 문이 닫혔다. 아빠 엄마는 왜 나만 싫어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어쩌면 난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아빠가 화를 내도 나를 전혀 두둔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는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날 서러움을 떨치지 못하고 집을 나가서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그리고 친구가 학교에 갈 때 함께하지 않았다. 아빠 엄마가 학교로 찾아오면 더 혼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결국 동네 주변을 서성이며 이곳저곳의 놀이터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함께 놀 친구도 없고 썰렁했다. 심심하기도 하고 몸의 기운도 빠졌다. 놀이터 한 곳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내 앞으로 와 멈췄다. 아빠 차였다. 순간 얼음이 되었다. 차에서 내린 아빠는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자. 네 엄마 기다린다. 아빠가 출근도 안 하고 밤새 날 찾아 헤맨 건데
당시 나는 집에서 크게 혼날 거라는 걱정만 했다. 그런데 집 현관문을 열며 깜짝 놀랐다.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의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날 보자마자 꺽꺽 소리를 내며 숨 넘어가듯 우셨다. 그때야 알았다. 아빠 엄마가 날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밤새 날 찾아 헤맸다는 걸. 한참 동안 날 붙들고 울던 엄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밥상을 내왔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가득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넋을 잃은 듯한 그때의 엄마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자녀 잃은 마음이 이와 같구나. 엄마의 모습을 통해 하늘 어머니의 슬픔이 어떠할지 짐작해본다. 이별과 만남. 김영순. 50년 전 6살 때의 기억이다. 아빠와 엄마, 언니와 나, 우리 네 식구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낯선 아주머니가 집에 왔고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언니와 나를 데리고 기차역으로 갔다. 부모님도 함께였기에 안심하고 기차에 올랐는데 뒤돌아보니 아빠와 엄마가 보이지 않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창밖에서 슬픈 얼굴을 한 채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제야 상황을 짐작하고 목 놓아 울었다. 그런 내게 엄마는 창으로 당시 먹어보기 힘든 사이다를 건넸다. 하지만 사이다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중에 꼭 데리러 갈게. 아줌마랑 언니 말 잘 듣고 있어라. 엄마의 말이 마치자 기차가 출발했다. 이후 언니와 난 낯선 섬마을에서 엄마 없는 아이로 살아가게 됐다. 처음 언니는 엄마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파도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도 소풍도 그저 슬픈 날이었다.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는데 나는 그들의 기쁜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엄마의 약속은 몇 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엄마만 기다리던 우리는 서서히 그 약속을 잊고 섬생활에 적응해갔고 엄마의 얼굴도 잊혔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는데 정말 엄마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엄마는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 없다며 날마다 보고 싶어 눈물로 밤을 새웠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시 난 엄마를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모르는 아주머니가 날 안고 우는 게 부끄러워 도망치고 싶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엄마의 얼굴에는 옛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많이 상해 있었다. 이후 우리는 엄마와 함께 다시 살게 됐다. 비록 초가집이었지만 엄마가 있어 행복했다.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고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다. 장성에 결혼을 하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됐을 때 하늘 어머니를 만났다. 이제 나는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다. 그러나 지금도 자녀들과의 이별에 잠 못 드시는 하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속히 영적 고아된 형제 자매를 찾아 위안이 되어드리리라. 우산. 조은영. 봄비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조그만 손으로 비를 피하는 아이들을 보며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이 앞선다. 어릴 적 비가 내리던 어느 겨울날, 학교 수업을 마친 나는 애꿎은 땅만 발로 찼다.
엄마가 안 올 것을 알지만 추운 날 비 맞을 걸 생각하니 등줄기가 오싹해 괜히 심통이 났다. 집까지 걸어서 30분이 걸리지만 뛰어가면 10분은 단축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에 크게 심호흡을 하고 달렸다. 하지만 오르막에서 숨이 차 뛰는 걸 멈추고 옷도 가방도 다 젖었으니 그냥 걷기로 했다. 엄마가 안 온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가방에 든 상장과 성적표 때문인지 모르게 속상했다. 비를 온통 맞고 집에 도착하자 동생들이 뽀송한 모습으로 나를 맞았다. 왔나? 비 많이 오제? 성적표는 잘 가져왔나? 보면 모르나. 비 많이 오고 성적표도 가방에 있으니 꺼내 가라. 비를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엄마가 이럴 수 있나 싶어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했다. 이후 온몸이 열이 나며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팠다. 날 걱정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고통은 잦아들지 않았다. 열이 조금 내리면서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아프긴 내가 아팠는데 엄마의 얼굴이 더 상해 있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우산 못 챙겨줘서 어린 동생들 비 맞게 할 수가 없어서. 에휴. 말끝을 흐리며 눈시울이 붉어진 엄마 모습에 내 마음이 멍해졌다. 사실 엄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 넷을 챙겨야 했다. 당연히 동생들 학교로 가는 게 옳았다. 비 맞고 올 내 걱정에 엄마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텐데 나밖에 생각 못하고 서운해한 게 죄송했다. 아이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엄마가 깡통 하나를 내밀었다. 포도 통조림이었다. 얼른 물어. 다른 아들 보면 네 문도 못한다. 허겁지겁 포도 알맹이를 떠먹으며 행복해하는 나를 엄마가 흐뭇하게 바라봤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때 생각에 마음이 아프다. 세상 비바람 다 막아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 왜 그걸 몰라줬을까? 이제야 엄마 마음을 이해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할 엄마가 없다. 나도 엄마가 있다. 강부영. 25 여름, 5살 때 헤어진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골다공증과 당뇨합병증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엄마 없는 아이들은 티가 난다는 말이 너무나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첫째인 전 동생들을 엄마처럼 대하며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동생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며 서럽게 울 때면 유약해 보여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동생들까지 모두 성인이 되자 갑자기 엄마를 찾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주민등록이 이미 말소되어 경찰서에 서류를 넣어도 희망이 없었지만 신청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엄마의 주소지를 확인했다며 많이 편찮으시니 빨리 가보라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왠지 딸이 찾을 것 같아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살렸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만난 엄마는 병들어 나약해진 모습으로 절 맞았습니다. 엄마를 찾았다는 행복보다 아프기 전에 날 찾았으면 이보다 나을 거 아니야란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묵은 서름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지며 엄마를 붙들고 몇 시간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서운해하기보다 그저 같이 울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지 못했던 그간의 사정들과 자식들과 떨어져 지내며 밤낮 먼 산에 대고 저희들의 이름을 부른 모진 세월을 얘기해 줬습니다. 한순간도 저희들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날 헤어지기 전 옥반지를 빼어 엄마 손에 끼워주며 다시 찾아오겠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아빠로 인해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다 겨우 숨을 돌렸을 때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서둘러 엄마를 찾아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다녀간 후 엄마가 옥반지를 꺼내 보이며 딸 자랑을 많이 했다고, 딸을 봤으니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기뻐했다고 전해줬습니다. 지금이라도 날 만나줘서 정말 고마워요. 내게도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엄마를 다시 만나면 이렇게 말하려 했는데 영영 그 말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내 서러움만 알아달랐댔으며 원망만 했을까?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생들과 장례를 치르고 오랜 시간 동안 엄마를 보내지 못해 가슴으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엄마와의 짧은 만남이 이젠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짧은 만남만으로도 가족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이제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하늘나라에서 꼭 다시 만나길 기도드리는 것뿐입니다. 엄마,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엄마에 대한 오해. 문수희. 어렸을 때 내 남매 끼니 걱정에 하루도 쉬지 않던 엄마가 어느 날 일을 쉬었습니다. 어린 남동생이 홍역으로 일주일을 고열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후에 저도 병이 옮았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아플 때와는 달리 엄마가 일을 쉬지 않는 겁니다. 엄마는 남동생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아픈 딸을 두고 일터에 가는 엄마가 야속했습니다. 엄마는 일터에 가며 제게 찬바람을 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집 밖에서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이후 전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폐렴에 걸렸습니다. 너무 가난해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병은 더 악화되어 가슴에 고름이 차오르는 가슴막염으로 옮겨갔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병원 응급실에 저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입원비를 구하기 위해 울며 불며 뛰어다녔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병원에 있었는데 엄마는 저를 간호하며 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아픈 게 당신 탓인 것처럼 가슴을 치며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했습니다. 지금도 엄마의 우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제 병이 나을 때까지 엄마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어렸던 그때 저는 정말로 아픈 게 다 엄마 탓이라 여겼습니다. 남동생이 아팠을 때처럼 엄마가 일을 쉬고 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커진 거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 엄마에 대한 오해와 원망으로 살았습니다. 다 자라 엄마가 되니 알겠더군요. 그때 엄마는
가난 때문에 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갔다는 것을요. 진작 엄마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당신 탓이라며 쉼없이 눈물 흘리시는 하늘 어머니. 죄악으로 병든 몸을 빨리 회복해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뒤늦은 후회. 김미영.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업고 늘 애정의 말을 건넸던, 퇴근 후에 맛있는 간식을 사가지고 와 행복하게 했던 아빠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겁니다. 제게 남겨진 가족은 어린 남동생과 지병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초라한 엄마뿐이었습니다. 말수도 적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는 엄마. 어린 제 눈의 엄마는 너무 무능해 보였습니다. 지긋지긋하게 따라붙는 가난도 다 엄마 탓 같았습니다. 아이고, 큰애가 엄마를 안 닮아 참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내 말이. 아이고. 당연히 기분 나빠야 할 이 말을 저도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더 엄마와 닮아 보이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모든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때 집안 형편은 도시락도 싸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점심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고 저는 그냥 학교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한 날, 집을 나서기 전 괜한 기대감에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런 보리밥과 냄새나는 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도시락을 마당에 내팽개쳤습니다. 초라한 도시락이 제 모습마저 초라해 보이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어 약을 먹지 않고는 거동조차 힘들어졌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전 한마디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병든 엄마가 제 힘든 삶의 원인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다 온 남동생이 그러는 겁니다. 누나, 엄마가 나 밥도 안 주고 엎드려 잠만 자고 있어.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애써 외면하며 제 할 일을 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엄마가 싸늘한 주검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아픈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는 게 나을 거야 라는 생각에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 흔한 꽃가마도 타지 못하고 차가운 경운기에 실려 흰 꽃 몇 송이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기억은 가정을 꾸린 지금까지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제 모진 행동. 이모를 통해 엄마가 문학가를 꿈꿨으나 우리를 낳고 당신의 꿈을 포기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엄마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보니 남편을 잃고 아픈 몸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했던 엄마의 삶이 얼마나 괴롭고 참담했을지 이해가 됩니다. 양갈래 머리 따아줬을 때 촌스럽다고 풀지 말걸. 도시락을 마당에 내팽개치지 말걸. 아픈데도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할걸. 하교 후 엄마의 말동무가 되어줄걸. 어깨 한번 두들겨 줄걸. 엄마 힘들지 하며 그 마음 이해해 줄걸. 나중에 커서 호강시켜 줄게 하고 약속할걸.
아빠 없이도 기죽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하고 말할걸. 뒤늦은 후회가 밀려와 가슴을 칩니다. 그 여린 가슴에 꽂았던 비수가 더 날카로워져 제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저는 죄인입니다. 모시와 삼배. 박명숙. 어머니는 시골 종갓집 장남에게 시집와 농사일과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하며 쉴 틈이 없으셨다. 그나마 겨울이 한가한데 그 겨울도 한 올 한 올 모시를 짜거나 삶을 삼으셨다. 특히 삶삼기를 할 때면 거친 삶 때문에 어머니의 무릎이 거북이 등같이 되었다. 여름이 되면 아버지는 늘 어머니가 만드신 모시저고리를 입고 계셨다. 합성 섬유가 들어와서야 어머니의 모시짜기와 삶삼기가 끝이 났다. 그런데 내가 시집갈 때 길게 이어진 모시천이 보자기에 쌓여 손에 쥐어진 것이다. 여름에 홍서방이랑 시원한 모시저고리 만들어 입어라. 넉넉하니까 남은 것은 이불에서 시원하게 덮고 자고. 몇 년 전 겨울,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자 엄마가 몇십 년을 고이 간직한 삼배치마를 꺼내 하나씩 나눠줬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딸들 입히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란다. 삼배로 만든 거칠고 투박한 치마를 만지며 한없이 깊은 어머니의 속정을 몰랐던 지난날이 가슴 아팠다. 이제 80이 넘으신 어머니의 얼굴에는 젊은 날의 고왔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주름만 남았다. 시집갈 때 주신 모시 옷감에도 아버지 떠나보낼 때 받은 바스락거리는 삼배치마에도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겼다. 모시 한 올, 삼배 한 올, 길게 길게 연결한 어머니의 사랑이 손끝에서 느껴진다. 엄마와 가방. 황은영. 엄마, 이거 뭐예요? 제 가방 아니에요? 맞다. 일하러 다닐 때 도시락 넣고 다니려고. 뭐 아직 멀쩡하다. 이거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유, 뭐 어떠냐. 우리 딸이 쓰던 거라 좋다. 네 생각도 나고. 오랜만에 들른 집에서 대학생 때 쓰던 가방을 봤다. 그때는 조르고 졸라 산 거지만 1년쯤 쓰고는 실증이나 새로운 가방으로 바꿨다. 그 후 내 기억 속에서는 완전히 잊혔다. 사실 엄마는 가방뿐 아니라 내가 버린 신발, 티셔츠 등을 다 다시 사용하셨다. 내게는 늘 새 것들을 사주셨지만 당신의 신발 한 켤레, 로션 하나 살 때는 고민을 하셨다. 그리고 내가 쓰고 버린 것들을 닳아질 때까지 사용하셨다. 그것마저 닳아 없어지면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입하셨다. 엄마는 나에게 좋은 것을 사주려 힘들게 일하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할 때는 한없이 미안해하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런 엄마의 마음은 알지도 못한 채 새 것 같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지고 싶은 것을 못 얻을 때는 투정하고 짜증을 냈다. 아직도 내가 쓰던 것을 버리지 않고 쓰는 엄마를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어보니 이제야 그때의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된다. 나도 내 아이에게는 더 좋은 거, 맛있는 것만 해주고 싶다. 아이가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걸 못 해줄 때는 계속 마음에 남아 미안하고 또 가슴이 아프다. 엄마도 그랬을 텐데 왜 그렇게 철없이 굴었을까? 넘치게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자. 우선 엄마에게 무례히 했던 모든 행동, 온전히 회개부터 한 후에 엄마의 사랑 방식. 이지은. 아, 엄마, 배가 자꾸 아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 너무 힘들어. 남들은 먹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는데 위장이 약한 나는 먹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이 없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복통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어린애처럼 칭얼거렸다. 아, 자꾸 신경 쓰니까 그렇지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걱정하던 엄마도 계속되는 딸의 투정에 결국 짜증을 냈다. 엄마한테 치료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달라고 전화한 건데 엄마도 속상해서 그랬을 테지만 서운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일을 하는데 문자가 왔다. 엄마였다. 내과 가서 진료받고 약 먹어봐. 불편한 건 당장 치료해야지. 소화제도 먹고. 알겠지? 엄마는 짜증을 낸 게 내심 신경 쓰였는지 이것저것 챙겨 먹어야 할 약을 문자로 적어 보냈다. 매번 이럴 거면서. 그때도 그랬다. 고등학생 때부터 신경성 소화장애를 달고 살았는데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다. 병원을 다녀도 진전이 없었다. 한약을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한약 지어 먹으려는데 많이 비싸겠지? 엄마가 좀 보태주면 안 될까? 당시 취업 준비생이었던 내겐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말한 건데 엄마는 딱 잘라 거절했다. 너무한다 싶었다.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일하러 나갔던 엄마에게 연락이 왔다. 줄 게 있으니 잠깐 밖으로 나오란다. 엄마는 꽤나 무거운 쇼핑백을 내게 건넸다. 이게 뭐야? 양배추 달인물이 위에 좋대. 맛없어도 건강 생각해서 조금씩 먹어. 매실즙도 넣었으니까 자기 전에 한 잔씩 다 먹고. 이건 홍삼 진액이야. 자꾸 탈나는 게 몸이 차서 그럴 수도 있어. 이것들 먼저 먹어보고 그래도 아프면 한약 짓자. 이런 게 엄마의 사랑 방식이었다. 싫은 내색을 하고는 뒤에 가서 챙겨주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자식들의 투정을 받아주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엄마가 내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엄마의 사랑 방식을 몰랐던 오해였다. 표현이 서툴 뿐이지 엄마도 여느 엄마들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의 말에 섭섭해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매번 엄마부터 찾는다. 다음에도 엄마는 아프다는 딸을 위해 몰래 무언가를 준비할 것이다. 말로는 또 싫다고 하겠지만. 아픈 자식. 이정님.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던 저는 엄마의 아픔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저런 잔병을 달고 살았는데 고3 때 심하게 앓았던 장염이 가장 기억납니다. 장염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토해내다 목이 돌아갔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를 안심시키며 괜찮아질 거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학교에서 다시 목이 돌아가고 입도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은 겁니다. 선생님께 조퇴를 신청하고 엄마에게 연락해 바로 한의원에 갔습니다. 한의사는 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큰 병원에 가보라더군요. 병원에 갔을 때는 팔다리가 모두 뒤틀렸습니다. 진정제를 맞고 잠이 들자 또 몸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재발하지 않는 뇌막 자극 증상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엄마는 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건강이 계속 문제였습니다. 다리를 잘 삐는 건 물론이고 며칠씩 잠을 못 자고 못 먹다가 쓰러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함께 놀러 갔다가 더위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표를 끊으려는데 숨이 차더니 그 자리에서 또 정신을 잃은 겁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주변 소리는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닌 괜한 일에 휩쓸리기 싫다는 싸늘한 말뿐이었습니다. 겨우 한 아주머니의 부축으로 엄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리가 아프셨지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젠가 엄마가 제 고교 시절 얘기를 하며 몸이 뒤틀렸을 때 정말 많이 두렵고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그 몸으로 살게 될까 봐요. 엄마는 아직도 가슴을 쓸어내린다고요. 늘 아프기만 한 딸이 귀찮을 만도 한데 엄마는 제가 당신을 닮아 몸이 건강하지 않은 거라며 미안하다고 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당신의 고통은 모두 잊어버리는 엄마. 그것이 엄마의 사랑인가 봅니다. 엄마의 사고. 엄유진. 엄마, 나 실내화 가방 집에 놓고 왔어. 2교시 끝나고 밖에 나갈 테니까 꼭 가져다 줘요. 어휴, 그래. 꼭 가지고 갈게.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실내화를 가져오지 않아 양말만 신은 채로 수업을 듣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 그래서 1교시 수업을 마친 후 공중전화로 달려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다. 2교시 후 약속한 시간이 돼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거다. 엄마는 3교시가 끝나고서야 학교에 왔다. 한참 기다렸잖아. 짜증 섞인 말을 내뱉으며 실내화 가방을 낚아챘다. 그런데 엄마의 안색이 안 좋아 보였다. 게다가 다른 때 같았으면 실내화 가방을 잘 챙기라는 둥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고 또 사랑 가득한 말도 전했을 텐데 그냥 실내화 주머니만 건네고 갔다. 어디 아픈가 싶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금방 그 생각을 잊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동생과 주차장 쪽에서 놀았다. 그런데 우리 차가 보이지 않는 거다. 다 놀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우리 차 어딨어? 안 보이던데? 폐차시켰어. 너 학교에 가다가 엄마 사고 났거든. 차가 다 부서졌다.
그래도 엄마가 크게 안 다쳤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순간 나는 당황했다. 좀 늦었지만 분명 엄마가 실내화 주머니를 건네주고 갔기 때문이다. 엄마는 사고를 당하고도 실내화 주머니를 기다리는 내 걱정에 걸어서 학교로 온 거였다. 우리 학교는 지대가 높고 경사가 급했다. 사고로 무척 놀랐을 엄마가 아픈 몸을 이끌고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다. 다 성장해서도 그때 일을 가끔 생각한다. 만약 내가 엄마였다면 큰 사고를 겪고 고작 실내화 가방 하나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다. 항상 내가 먼저인 엄마 앞에 난 아직도 내가 먼저라 죄송할 뿐이다. 엄마의 납작머리. 김기백. 에이, 엄마. 할매 파마했어? 이 다른 파마하지? 보기 싫나? 너희들한테 잘 보려고 한 건데. 엄마의 머리털은 숱도 없고 힘도 없는 데다 정수리에 딱 달라붙은 모양이다. 그런데 두피에 달라붙게 하는 할머니들이 주로 해 보통 할머니 파마로 불리는 걸 엄마가 하고 왔다. 엄마의 납작머리가 더 볼품없어 보였다. 분명 오랫동안 안 풀리는 머리를 해달라고 한 걸 거다. 엄마가 좀 젊어 보이려고 한 건데 보기 싫다니 서운타. 에이고, 너도 늙어봐야 내 마음 알기다. 갑자기 시작한 엄마의 넋두리는 1시간가량 이어졌다. 사실 엄마의 머리 모양이 납작머리 신세가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세 형제는 다 초등학생이었다. 엄마는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했는데 자식들을 모두 떼어놓을 수 없어 공장 일을 보따리에 싸서 머리에 이고 집으로 가져왔다. 그때의 엄마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당신의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을 인 엄마. 목은 자라처럼 앞을 향했고 뒤통수는 하늘과 수평이 되었다. 짐을 내리면 목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아마도 짐이 무거워 피가 통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엄마가 짐을 내릴 때면 우리는 한바탕 웃음 소동이 일었다. 엄마의 머리 모양 때문이다. 거울 좀 봐. 납작한 딱지 같기도 했고 평평한 땅에 지진이 나서 헤집어진 것 같기도 했다. 자녀들의 철없는 말에 엄마는 빗을 가져와 곱게 머리를 빗어내렸다. 하지만 이미 땀에 젖고 심하게 눌려 아무리 빗질을 해도 머리는 풍성하게 부풀지 않았다. 그만은 꼭 공부해라. 엄마가 이래 일하는 건 다 너희들 가르치려는 거니까. 엄마는 당신의 머리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재봉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엄마의 머리는 계속 납작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자라는 이유로 엄마 손 이끌어 미용실 한번 모셔가지 않은 아들이다. 그랬으면서도 엄마 머리 모양에 이처럼 간섭하는 건 왠지 엄마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젠 우리도 다 자랐는데 아직도 잘 풀리지 않는 할머니 파마를 고수하며 자신을 위해 멋낼 줄 모르는 엄마가 안타깝다. 엄마도 엄마이기 전에 한 여자인데 여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내려놓게 한 것만 같다. 이젠 엄마 머리 모양을 가지고 툴툴대기 전에 직접 미용실로 이끌어 풍성하게 볼륨이 살아나는 파마를 해드려야겠다.
엄마의 변신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젠 엄마도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엄마의 자리. 최정은. 어릴 적 학교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항상 열려있던 대문이 닫혀 있었다. 엄마가 집에 없는 거였다. 열쇠를 가지고 나서지 않았던 나는 집 근처 계단에 앉아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는 것이다. 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올 시간인데 엄마는 도대체 어디에 간 거야? 한참이 지나 엄마가 집으로 돌아왔다. 기다린 게 분해 온갖 짜증을 내고는 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엄마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미안해했다. 사실 열쇠를 챙기지 않은 건 내 잘못이었다. 습관처럼, 아니, 일부러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는데 그건 언제나 집에서 엄마가 날 맞아줬기 때문이었다. 내게 열쇠의 필요성이 사라진 거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박혀있게 됐다. 내가 언제 학교에서 돌아올지 모르니 바쁜 일이 있어도 쉬 집을 나서지 못하고 나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 엄마에게 감사의 말은 한 번도 전하지 않고 단 한 번 날 기다리지 않은 것에 불같이 화를 냈으니 아무리 어릴 때의 철없는 행동이라 해도 그날의 일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내가 엄마를 철장 없는 감옥에 가뒀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도 난 그때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천국에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건만 하늘 어머니께 모든 걸 맡기고 안일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만을 바라니 말이다.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천국 열쇠를 꼭 쥐고 지금껏 날 기다려준 어머니께 감사드려야겠다. 외할머니 심소희. 어렸을 때 방학을 하면 늘 외할머니 댁에 갔다. 엄마는 맞벌이 때문에 어린 딸을 오래 떨어뜨려 놨다며 지금도 미안해하지만 난 외할머니 집에서 보낸 시간이 더없이 행복했다. 집에 돌아오기 싫을 정도로. 할머니는 나를 우리 토끼라고 부르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해주셨다. 그런 할머니의 사랑 때문인지 나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았다. 방학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면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 어김없이 집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하룻밤만 더 자고 집에 가면 안 돼? 내일 학교 가는 날이잖아. 그럼 저녁 먹고 밤차 타고 와. 엄마가 터미널에 나가 있을게. 하지만 저녁까지 먹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도 아쉬움은 쉬 사라지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할머니와 같이 있으려는 내 노력은 버스 출발 15분 전 화장실을 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소희야, 안 나오나? 이제 버스 5분 뒤면 출발한다. 할머니, 아직도 배가 너무 아프다. 어쩌지?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냥 화장실 문을 잠그고 그 안에 가만히 서서 버스가 지나가 버리길 바랐다. 그렇게 여러 번 버스를 보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할머니한테 그때 일을 여쭤봤다. 기억하지? 네가 집에 갈 때마다 거짓말을 하니 내가 너희 엄마 보기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나? 그거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근데 왜 안 혼냈어요? 매번 버스비만 날렸잖아요. 내도 니랑 더 같이 있고 싶어 그랬지. 그렇다고 학교 갈 알을 붙잡을 수 있나? 다음 차로라도 보내야지. 할머니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좋았단다. 일찍 할아버지를 하늘로 보내시고 홀로 계시다 보니 무엇보다 적적함이 덜했다고.
그래도 할머니는 당신 딸인 엄마가 걱정할까봐 날 더 붙들지 못하셨다. 그리고 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면 엄마에게 항상 미안해하셨다. 손녀를 늦게 보내며 딸에게 미안해하시던 외할머니. 어릴 때 멀리 떨어뜨려 놨다고 미안해하는 엄마. 엄마들은 대대로 자식만을 위하며 항상 자식에게 미안해하는 존재인가 보다. 엄마의 꿈, 권진희.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기 전 돌연 엄마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러다 말겠지 했지만 엄마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에 이어 대학교까지 입학했습니다. 어릴 적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할 욕심조차 내지 못했던 엄마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는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며 집안 경제에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아빠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저희 3남매를 낳아 기르면서 공부에 대한 엄마의 꿈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늘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었는지 넉넉지 못한 형편 속에서도 자식들의 공부를 위해서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 3남매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배울 수 있었지요. 뒤늦게 대학에 입학한 엄마는 학구열이 대단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라 힘들다고 하면서도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공부였기에 힘들어도 지치지 않나 봅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정말로 행복해합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걸 왜 진작하지 않았어? 엄마는 지금도 너무 좋다. 늦으면 어떠냐? 왜 진작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엄마는 늦게라도 할 수 있어 좋다고 뭉뚱그려 답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다 저희 3남매 때문이란걸요.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셨으니까요. 꿈을 뒤로한 엄마의 희생 덕분에 저는 아쉬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과자. 서은희. 문방구 앞을 지나는데 옆에 있던 아들이 손바닥을 펴 앞으로 내민다. 엄마, 1,000원만 주세요. 뭐 대단한 걸 사려나 싶었지만 못 이기는 척 돈을 쥐어줬다. 잠시 후 아들은 옷주머니가 두둑한 채 문방구를 나왔다. 불량식품을 사온 거다. 집에서 보니 나 어릴 때도 먹던 것들이다. 과자를 하나 입에 넣었는데 옛날 맛이 안 났다. 예전에는 더 달콤했던 것 같은데 내 입맛이 변했나? 사실 어릴 적 나도 아들처럼 과자를 무척 좋아했다. 과자가 입안에 있으면 어떤 섭섭함도 다 잊을 정도로. 엄마, 내일 학교에 올 수 있어? 엄마들 다 와야 한대. 그래, 갈게. 엄마가 학교에 온다는 말에 참 기뻤다. 다음 날 학교로 가면서 엄마에게 다시 꼭 올 거지? 하고 물었다. 엄마는 알았다고 하면서 주머니에서 100원을 꺼내 건넸다. 그러고는 다른 날과 달리 등교하는 내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그날 엄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나 또한 실망하지 않았다. 아침에 엄마가 준 100원 때문이다. 그 돈으로 과자를 사 먹었는데 달콤함에 행복하기까지 했다.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 과자를 아껴 먹고 또 아껴 먹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엄마에게 왜 학교에 오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다. 솔직히 나도 알았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일들을 제쳐두고 학교에 올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엄마는 그날 학교에 오지 못한 것을 내내 속상해하고 미안해했다. 언젠가 엄마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느냐 물었었다. 엄마는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입히고 더 맛있는 거 먹이려 그랬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자란 지금도 엄마는 여전히 일을 한다. 역시 우리들 때문이다. 당신이 일을 안 하면 자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이다. 엄마는 왜 당신만을 위해서 못 사는 걸까? 엄마, 과자가 그렇게 맛있어요? 깜짝 놀라 아들을 보니 나 혼자서 과자를 다 먹고 있었다. 그런 날 보며 아들이 말한다. 내일 또 사올까요? 내일은 2,000원어치 사올게요. 어릴 때 100원을 쥐어주던 엄마를 생각하며 아들 손에 2,000원을 쥐어주었다. 이제 헤어지지 말자. 류희숙. 제가 2번의 큰 수술을 하는 동안 본의 아니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작은 아이는 친정집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큰아이는 작은 댁에, 남편은 저를 간호하며 병원과 회사, 그리고 집을 오갔습니다. 아이고, 네 딸 별나다. 낮에는 할매 따라다니며 기분 좋게 잘 지내다가도 밤만 되면 엄마 찾으며 아이고, 이 난리를 피운다. 친정엄마는 저와 통화할 때면 작은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실 작은 아이는 제 목소리를 들어야 잠을 잡니다. 그러니 친정 부모님이 밤마다 아이와 씨름을 할 수밖에요. 한 번은 엄마한테 간다고 심하게 때려서 할 수 없이 병원에 데려왔더군요. 엄마, 먼저 하늘나라에 가면 안 돼. 나랑 약속해. 응? 아이는 제게 달려와 안기며 목 놓아 울더니 자기 마음에 있던 걱정을 풀어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참으면 엄마 집에 갈 거야. 큰아이는 평소 편식도 심하고 잠버릇도 고약한 편인데 작은 댁에 있는 동안 아무거나 잘 먹고 목석같이 반듯하게 잘 잤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집에 아무도 없으니 이상하다며 빨리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응원으로 몸이 조금 회복돼 퇴원을 하고 몇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던 가족이 한데 모이자 웃음꽃이 핍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살뜰히 챙기며 아직은 집안일에 힘쓸 수 없는 저를 부지런히 돕습니다. 특히 큰아이가 그렇습니다. 동생이 배고프다고 칭얼대면 저를 대신해 밥상을 차려줍니다. 유치원 차를 마중 나가 동생을 집으로 데려오고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재우기까지 합니다. 아빠가 올 때까지 온종일 제가 할 일을 대신 해줍니다. 아이들은 그저 엄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며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빨리 건강해져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짜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